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2일 방송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 못 보내셨을 것 같아요. 주말에 너무 하락이 많이 와서. 오늘은 혼자 녹화를 안 하고 객원분을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오늘만 나오실 건 아니고 계속 꾸준히 나와주실 거고요. 현재 계속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가면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K님이라고 합니다. 잘 네,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K라고 하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그래도 나름 잔뼈 굵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업계 분위기도 많이 냉랭해지고 있죠. 네, 저도 이렇게 지인들 통화해 보면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죽으려고 그러고 되게 많이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우리나라도 정부 규제, 해외는 또 SEC 이제 막 바이낸스 족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쉬운 게 없는 시장인데, 좀 업계 사람들 뭐라 그러나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이제 끊겨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장이면 좋고 하락장이어도 나쁠 건 없죠. 어차피 수수료 위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쵸. 네네. 그 외에 이제 VC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LP 모집에 좀 많은 곤란한 걸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또한 스타트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들 자금이 동결돼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주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주말에 이게 비트코인은 1000불짜리 하락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알트들이 심각했어요. 그죠? 네, 저 네. 본데 그 우리 옛날에 언제였어요? 그 석가탄신일 날 네. 한번 박살나는 그때 그 PTSD가 오더라고. 그렇죠. 그때 진짜 알트들은 싹 다 20-30% 찍더라고요. 뭐 피닉스까지 해서 30몇 프로까지 갔는데, 야, 근데 이거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트들 가격 보면은 뭐 예전에 우리 딱 이때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FTX 때거든요. 네네. 지금 알트들은 FTX 가격을 거의 회귀했어요. 물론 비트코인은 그때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예전 13년도, 12년도 이럴 때 하락이 왔었던 하락장들을 보면은 대다수 분들은 그때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거대한 하락폭을 이제 유발시키는 게 거래량이 낮기 때문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다 각자 레이어원 생태계들이 있고 그 생태계에서 이제 대출이 있고 이제 그로 인한 가격으로 하락으로 인한 청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생태계들이 연쇄 청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비트를 보면은 어쨌든 저쨌든 비트는 일주일간의 하락 이렇게 오면서 지금 SEC 관련된 걸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25,300은 계속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키는데 불구하고 알트들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가정을 해보자고. 이게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바로 23,000 직행할 것 같거든요. 그럴 그러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알트들 같은 경우도 동반 하락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상상하기가 싫을 정도로의 하락이 올 것 같은데,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진짜 또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네, 네. FOMC가 기다리고 있죠. 15일 새벽 3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은 엄청 순항 중이에요. 이것도 그날 한 1점 몇 프로 하락한 것 그대로 말아 올렸거든요. 네, 나스닥 뭐 주식도 지금 되게 호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비트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네. 진짜로 비트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뭐 FOMC 금리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동결 아니면 뭐 25bp인데, 사실 그게 지금 비트 이제 뭐 동결이든 25bp가 나왔을 때 비트 가격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아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발표되는 그 순간 동안은 이제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장기적 뭐 6월 한 달을 봤을 때는
저는 금리 뭐가 0.25다. 그리고 또 7월에도 FOMC가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크게 그 순간 금리 발표 때는 영향을 주겠지만 어떤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제일 큰 이슈는 FOMC 금리보다는 바이낸스와 SEC의 싸움의 어떤 결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좋지 않을까 싶고 아무쪼록 되게 다들 힘든 장인데 그러니까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저는 가격 보고 진짜로 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2%는 20%가 딱 보이는데 내가 마이너스 2%를 잘못 봤나 싶더라고. 그래갖고 투자자분들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때 업비트를 아마 키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셨을 건데요. 저도 매우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뭐 방금까지 마이너스 3%, 4% 이렇게 파란불이 켜있던 업비트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씩 찍혔으니 그러니까 다들 의심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게 맞나 하고. 그래갖고 이제 뭐 업계에 있는 지인분들 다 전화를 주말에 막 돌려봤는데 거의 다 안 받으시더라고. 거의 다 안 맞습니다. 받으시고 진짜 좀 지금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되게 이제 호황인데 좀 비트코인도 좀 솔직히 뭐 올해 뭐 불장다운 불장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작은 섹터들에서 불장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이용한 BRC20 이런 섹터들의 오디널스 이런 그리고 또 있죠. 밈코인 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그치. 페페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메이저의 불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업계분들에서 정말 뭐 소위 말하는 1군 이런 분들이나 사실 그런 밈코인에 대한 메타를 빨리 알아서 투자를 했겠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그 투자자분들이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출금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계신데 이제 BRC20의 페페나 오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렛을 따로 다운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거기로 출금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는 것도 하지를 못해요. 맞아요. 먼저 인스크립션 같은 그런 행동들을 이제 그 해당 마켓플레이스에서 주어진 그 미션을 다 충족을 시킨 후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동반되는 이제 러그풀이라든지 스캠 등의 리스크를 다 마음속으로 떠안고 그 이제 막대한 수수료까지 내고서야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매우 어렵지 않았나. 네. 사실 우리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네. 이제 디파이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디파이 예치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럼요. 일반 유저분들은 진짜로 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업계 있었지만 진짜 블록체인 시장은 메타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되게 빠르고 진짜로 공부를 좀 놓치는 순간 따라가기가 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막 디파이 이후에는 사실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저는 유저분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는 뭐 K님도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해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은 메타가 한 6개월 정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가 되게 뭐 좀 핫하다, NFT가 핫하다 이럴 때 한국은 그게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5, 6개월 뒤에 그 메타가 좀 상륙을 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뭐 진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3년 전에 디파이 베타가 나온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맞아. 타 프로젝트를 이제 베낀 이제 김치식 그런 디파이를 출시했고요. 그 이후에 NFT도 마찬가지였고 이두희 씨가 런칭하셨던 이제 메타콩즈 메타콩즈 이런 것도 사실상 그 해외 BAYC나 디자인 같은 경우 디자인부터 백서까지 이제 솔라나의 에이프 그런 것들을 많이 베껴왔던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2E 솔라나의 이제 스테픈 노트와 그런 것들조차도 한국에 이제 트레이서나 그렇죠. 뭐 슈퍼워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출시됐던 걸 보면은 한국의 이제 메타가 확실히 느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무래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개발자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한국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정부의 규제도 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뭔가 특출나게 어떤 개발자분들이, 제가 느끼는 개발자분들은 우리나라 개발자들 뭐라 설명해야 될까? 모방을 하거나 있는 거를 어떻게 좀 변조하는 거에 내가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걸 창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해외를 못 따라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긴 한데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웹3가 아닌 웹2 생태계에서도 한국에서 뭔가 혁신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개발자분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그렇게 키워주질 않으니까, 어떤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전제를 깔린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저번 녹화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4년 전이잖아요. 그때 박상기의 나이는 4년 전인가요?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해도 진짜로 뭐 업비트가 거래량 전 세계 1위였잖아요. 네네. 네.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더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블록체인 특구 이런 걸 조금 활성화했다면은 진짜로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번 녹화 방송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게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아다르고 어다르거나, 한편으로는 이제 장려하면서 반대쪽에서는 동시에 반대하는 이상한 형태를 지니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19년도, 20년도에 됐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ICO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법인을 내세워가지고 토큰을 발행하는 게 법적으로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맞아요.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DSRV 같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밸리데이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B2B로 타 회사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설해주는 이런 업체만 가능하다. 맞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 불법이거나 해외로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해외에서 이제 우회해가지고 그렇죠. 사업을 벌여라 라고 정부가 사실 말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다를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점점 저는 이거 자체가 일단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법인을 못 만들고 속칭 말하면 이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토큰 발행을 하잖아요, 국내 코인 재단들이. 네네. 그거 자체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코인 피해자들이 할까요? 뭐 다단계 피해자들이나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차라리 규제가 있을 거면 규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세금 낸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고소를 하신 분들이랑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 또 해외 법인이다 보니까 이게 막 진짜 막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되게 까다롭고, 그다음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경찰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냥 조금은 빨리 좀 명확한 규제가 나온 상태에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ICO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재단들은 한국 법인을 명확하게 해라, 세금 낼 거 내고 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나중에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만드는데 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계속 얘기가 좀 약간 다른 데로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 그럼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FOMC 얘기를 했었는데, 자, FOMC가 6월 15일 새벽 3시 맞죠? 6월 15일 새벽 3시로 알고 있는데, 네, 맞네요. 6월 15일 새벽 3시. 메모장을 잠깐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님은 이번 FOMC 때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그거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뭐 둘 중에 하나잖아. 사실 동결 아니면 0.25bp? 그렇죠. 네. 25pp를 인상하겠다로 일단 지금 우세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시점에서는 25나 동결이나 이거는 그 숫자상의 차이가 0과 25의 차이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이제 메시지의 영역으로 들어섰죠. 그쵸. 사실 이제 뭐 그 금리도 금리지만 그 금리 발표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뭐 파월이 뭐 비둘기적 발언을 하느냐 아니 매파적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출렁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생각은 동결이 나오든 25bp 인상이 나오든 이거는 크게 블록체인 쪽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바이낸스 vs SEC.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25bp 올라간다고 우리가 크게 와 하락은 오겠지, 뭐 또 하락은 오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바이낸스랑 SEC가 어떻게 끝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뭐 FOMC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FOMC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바이낸스와 SEC가 어떻게 이걸 마무리 짓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자 바이낸스와 SEC. 그럼 K님은 어쨌든 결론은 날 거잖아요. 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바이낸스가 문을 닫던 네. 아니면은 뭐 극적인 합의를 보던 이렇게 보면 결말이 날 거네. 아니면 뭐 중간 책을 합의점을 찾든지 간에 K님이 생각하는 이번 바이낸스와 SEC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이제 미국 내 법인인 바이낸스 US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SEC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바이낸스 US는 바이낸스의 이제 헤드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립된 다른 법인 개체로 볼 수가 없다. 네. 왜냐면 이제 바이낸스 US에 들어가는 이제 자금들이 바이낸스의 본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독립된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법 이런 것들을 많이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사태도 결국에는 SEC에서 많은 무리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예전 바이낸스의 그 고문 그쵸?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SEC에서 이제 겐슬러의 해임에 대한 안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아요. SEC에서 지금은 사실 좀 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벌금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사실상 벌금 금액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이게 결국에는 바이낸스 US를 쳐가지고 바이낸스 뭐 CG를 점펑저를 이제 구속을 시킨다든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그쵸.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좋지 않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미국 내 많은 회사들과 많은 자산들, 투자사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를 죽인다라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녹화 방송 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SEC가 되게 과했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바이낸스만 족친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까지 족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코인베이스는 뭐 기반을 굳이 두자고 하면은 바이낸스는 약간 중국 쪽이라고, 왜냐면 일단 CEO 자체가 중화계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코인베이스는 정말 미국 베이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SEC랑 협조도 되게 잘 하면서 거래소 운영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두 양대 산맥인 거래소잖아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진짜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플랜으로 거래소 운영을 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코인베이스마저도 SEC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뭐 미국 내에 있는 블록체인 뭐 비단 뭐 거래소든 업계 종사자들이 엑소더스가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단순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진다고 하면 미국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네가 이렇게 거의 칼춤 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번 하락을 또 일으킨 그 원인 중 하나가 증권법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토큰들이 토큰 혹은 이 BNB 같은 코인들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BNB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성이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바이낸스 US에서 사실 CCO 직함을 가진 그 헤드들이 이제 결국에는 SEC에게 내부 자료와 메시지들을 다 전달을 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났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짱펑자오 이제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바이낸스 내부 직원들에게 메일까지 돌렸어요. 네, 맞아요. 기사 네네네.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부 고발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은 이제 짱펑자오가 이제 예전 바이낸스 초창기에 BNB 코인에 대해서 이제 세일을 진행할 때 이제 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하는 세일은 유저들한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ICO가 아닌 이제 개인 투자자들 혹은 VC들 이런 회사들에게 판매할 때 보냈던 메일 내용이 이제 유출이 되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짱펑자오 본인이 그 메일에 어떻게 썼냐면은 BNB 코인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썼어요. 아, 진짜로? 네네네. 근데 그 이유가 BNB 코인은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자산이고 거래소의 한마디로 거래소 코인이잖아요. 네, 그쵸, 거래소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거래소 생태계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소 유저가 올라가면은 BNB 코인의 가격은 오른다. 즉 너희들이 이 코인을 샀을 때 우리 거래소가 성장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메일로 남겼고 그게 유출됐기 때문에 이건 증권성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BNB는 K님이 생각하기에도 증권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지금 안 그래도 리플도 소송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리플도 소송. 근데 벌써 이거 한 2년 됐죠? 네네. 네, 뭐 3개월 뒤에 끝난다, 6개월 뒤에 끝난다 이렇게 2년째 질질 끌고 있는데 이거 쉽게 결론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오래 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비단 뭐 BNB뿐만 아니라 솔라나부터 한 10몇 개 코인을 이제 SEC에서 제시를 했어요. 네. 제시를 했는데 이제 모든 재단들이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네네. 증권 아니다 라고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거래소들 다 탈출을 해요. 엑소더스가 나와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허브로 좀 뜨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두바이 그리고 홍콩이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거래소들 본사도 이전을 막 고민하고 있고 재단들도 옮기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옮겼을 때 과연 SEC의 제재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별로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뭐 미국 내 국민들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아마 네. 이제 이거는 양쪽에도 다 불리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요. 이제 미국이 아닌 국가의 이제 유저들이나 이제 저 같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VC의 돈을 끌어오거나 네. 미국에 있는 유저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단점이 있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일자리 문제 언제나 어느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쵸. 그 일자리 문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 일자리가 적어진다로 보면 안 되는 게 미국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국 내 일자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예전에 힐러리와 트럼프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매우 강력하게 본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게 해외에 있는 미국 회사들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복귀시키겠다. 맞아.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통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건 미국에 매우 불리한 한 수를 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엑소더스가 이러는 것은 아마 거기까지는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게리 겐슬러 뭐 개인적인 감정 하나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사태를 키우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국에 뭐 그 사람이 뭐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네네. 네. 평생 이제 뭐 SEC 위원장 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미국은 그러면 이 통제에 모두가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냐면은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블록체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가져온 이 꿀통 같은 시장을 지금
이번 주 사태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 자극적이란 말인 네.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중국한테 뺏어온 이 블록체인 패권을 다시금 중동이나 중화권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100% 팩트를 저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공화당, 민주당 가림 없이 로비를 했었던 전 FTX의 CEO인 샘 뱅크맨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샘 뱅크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국에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아주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이제 로비를 해왔던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랑 같이 만찬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그렇게 칼을 찔렀던 짱펑자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수를 조금 담기 위해서 그렇죠. 뒤에서 이제 또 본인이 로비를, 미국에선 로비가 또 합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로비한 사람이 이제 뒤에서 좀 조장을 조금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영향이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피셜입니다. 네네네. 개인 피셜이 아니고요. 개인 피셜. 뱅크먼의 입김이 있었을 수도. 근데 이거 충분히 공감하는 게 FTX 사태 때 우리 생각해보면은 장펑이 도와줬으면 이 상황까지 나오지 않았었을 거야. 그죠? 그렇죠. 사실 그때는 오히려 FTX가 창펑자오의 그 이제 발언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시작은 정말 미미한 그 트위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거로 끝났던 게 아니고 FTT를 이제 일정 가격에 본인들이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중에 FTX의 뒤에 그 같은 회사긴 하죠 사실. 알라메다에서 캐서린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이제 뒷단에서 이제 짱펑자오랑 FTX의 샘이랑 같이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제 짱펑자오가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도와줄 의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자료를 넘겨달라 했고, 샘 뱅크맨이 급하니까 일단 넘겨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겨줌으로써 인해서 이제 더 많은 약점들이 노출되었고, 그쵸. 이제 바이낸스는 심지어 그때 기억나시죠 다들? 이제 트위터로 우리가 FTX를 인수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안 해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제 인수를 하려면은 이제 내부 자료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 내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수하겠다. 맞아.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거하게 뒤통수를 후려갈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개인 피셜이긴 하지만 그런 입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배 아프겠어. 뽀글 입장에서는. 그렇죠. 진짜로 자기만의 왕국을 거의 다 실현했는데 딱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서 희대의 사기꾼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홍콩 쪽으로 가는 이 엑소더스를 조장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홍콩에 있는 그런 거래소가 이제 설립되고 중국 내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어드바이저 중 한 명이 또 샘 뱅크맨이거든요. 아 진짜로? 네네. 야, 이런 거는 진짜 업계분들 아니면 정보가 빠르지 않은 이상 듣기 힘든 말인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뱅크먼이 그렇게 아직 백엔드에서 계속 블록체인 활동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도 충격이네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던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시장은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망하죠. 망하면 우리가 망하고. 근데 지금 제가 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기에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매매를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냥 진짜 이거는 그냥 가위바위보잖아요. 네. 그냥 가위바위보인데 불리한 가위바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50대 50 홀짝인 줄 알았는데 계속 져요. 네. 네. 그치, 바카라랑 같은 원리라고. 그렇죠. 네. 우리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하지만 딴다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자극적인 선물 거래는 좀 지양을 하시고, 뭐 굳이 사신다 보면 현물 거래를 사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오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빨리 좀 바이낸스랑 SEC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비트가 좀 힘을 내네요. 다시 26,000불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블록미디어에선가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네. 봤는데 알트코인 시총이 45조가 증발했대요. 그날 우리 주말에요. 비트코인은 12조 감소를 했고. 근데 제가 딱 이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 바이낸스 가격, BNB 가격이 220달러 아래 떨어지면은 또 엄청난 금액, 2억 달러 규모의 또 가상자산이 청산된다고 해요. 디파이 라마를 따르면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잠깐 BNB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9시거든요? 심지어 뭐 지금 선물 차트긴 한데 찍고는 왔어요. 네네. 아 근데 이거 무섭다. 이거 찍으면은 이제 200불 초반 아닌가요? 여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10% 정도 떨어지겠지 하지만, 이게 진짜 파장은 엄청 클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디파이들의 그 연쇄 청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전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리고 저번 녹화 때 이 250불 때 여기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네네. 저 이거 지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왜냐면 이 떨어질 때 제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진짜로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있겠다라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또 지지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틀 만에 뚫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00불 뚫어버리면은 답이 없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 연쇄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BNB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앙화되어 있는 생태계예요. 아무리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 이제 하나의 메인넷인 BNB 체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바이낸스의 메인넷이고, 바이낸스가 이제 뒤에서 많이 조종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간혹 트위터에 올라오는 BNB 체인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BNB 생태계가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멈출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다른 뒷공작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SEC가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갑자기 뒤에서 BNB 생태계를 잠깐 셧다운 시키고 이제 청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콜드월렛으로 금액을 이동한다든지 타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빨리 좀 바이낸스와 SEC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지금 개미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위험 자산 시장들은 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시장만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좀 빨리 좀 이제 SEC와 바이낸스의 극적인 합의가 나와서 뭐 벌금이 됐든 아니 어떤 결과가 나와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는 좀 자중하시고, 조금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주 FOMC 있으니까 끝나고부터 뭐 천천히 뭐 분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원래 사실은 오늘 K님이랑 같이 매매를 좀 해볼까 했었어요. 매매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 씨발 했었어야 됐네. 올라가네요. 단타만 좀 쳐볼까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 오늘은 자신이 없어서 계속 좀 미루고 있는데, 또 조만간에는 뭐 소액으로라도 계속 매매를 하는 것들을 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요즘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게 또 DCA 투자잖아요. 네. 이제 적립식 매수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매주 한 번 월요일 9시마다 20만원씩 비트코인 산다. 이런 투자 방법도 많으니 지금은 저는 시작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기간을 장기로 두고. 그러니까 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적금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매매했었어야 됐네. 항상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매매 안 해서 올라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은 또 근황 얘기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9월달에 이제 블록체인 위크죠. 블록체인 위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참석하시나요? 네, 저는 물론 합니다. 저희 작년에 이제 부산도 갔다 왔잖아요. 네네. 뭐 부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전 부산 때 전 진짜 존나 실망했어요. 솔직히 되게 좀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부산에서 어떻게 할까? 항상 이제 강남 인터컨티넨탈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산에서 이제 백스코에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진짜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만약 제 기억으로는 막 많이 오긴 했어요. FTX도 온다고 하고 막 왔는데 실제로 FTX 부스 가면은 FTX 직원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한 명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저는 아예 보지를 네. 못했어가지고 그런 것부터 저는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어떤 볼거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되게 애매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블록체인 위크의 꽃은 결국에 VIP 파티란 말이에요. 그죠? VIP 파티인데 이 VIP 파티 위치들이 다 중구난방이었어. 그래갖고 어디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진짜 힘들었던 걸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 운영이 되게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제 9월 달에 또 강남에서 이제 다시 블록체인 위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블록체인 위크가 정말로 오피셜로 나오면은 그때 또 한번 가서 방송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업계분들 이제 궁금한 게 업계분들은 블록체인 위크가 뭘 하나요? 대부분은 이제 네트워킹 목적으로 가죠. 그쵸. 네, 가가지고 이제 사실 뭐 이쪽 회사분들이나 저쪽 회사분들이나 매번 다른 미팅을 잡아서 만나는 거는 쉽지 않으니 그쵸. 모인 자리에서 딱 만나는 게 또 편하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 공간에서 VC와의 투자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아니면 거래소 리스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막 제가 블록체인 가면은 VVIP 파티에서 정보가 나온다. 이제 술도 많이 먹었고, 아 이게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술 취하면은 똑같은 얘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곧 어디 상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찌라시도 많이 돌잖아요. 많이 돌죠. 네, 네. 이런 거 이제 들으러 간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었는데 아무튼 그 부산에서는 저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날은 가지도 않았어. 마지막 날은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좀 만약에 9월에 정말 강남에서 블록체인 위크를 한다고 하면은 좀 뭐 투자자분들이나 뭐 기관이나 재단분들 모두에게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행사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블록체인 위크와 부산에서 했었던 블록체인 위크는 주관사가 틀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틀립니다. 근데 강남에서 하셨던 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뭐 굳이 회사 이름까지 말 안 할게요. 다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틀리지 않을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저희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그렇죠. 뭐 사실 이더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라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는 못하시지만 이제 이더덴버의 사이드 이벤트 같은 VC 파티를 가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바이낸스 어플을 키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해줘요. 네.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VC들도 이제 본인들이 물렸으니까 이제 사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듣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VC 진짜 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죠? 네네. 그런 것도 웃기고. 일반 심사역이야 만나기는 쉽죠. 그죠. 뭐 투자 네네. 심사역 정도야. 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만나는 C레벨들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재단 정도의 C레벨들을 만나기가 쉬운 것 같아. 뭐 부스에도 나타나고 뭐 하는데 진짜 그런 펀드들을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펀드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고 좀 조금 9월 FOMC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꼭 같이 한번 가시죠. 네, 가서 좋습니다. 좀 업계분들도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싶고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질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오후 이제 6시 17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전화가 왔네. 지금 이제 26,000부를 돌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미 있나요? 결국에 또 이제 나스닥 시작하고부터 이제 또 메인 게임이잖아요. 이번 주 매매 진짜 좀 보수적으로 손실 안 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K님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나와 주실 거예요. 계속 나와 주실 거고, 뭐 제가 이렇게 현직 업계에 계신 분들을 계속 초빙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방송에서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 못 들을 만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 오늘 녹화만 해도 사실 되게 저한테는 유익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은 현직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초빙을 해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비단 K님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 분들, 뭐 펀드나 뭐 재단 분들, 거래소 분들도 가능하다면 초빙을 해서 자주 인터뷰를 하고 궁금했던 것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K님 마지막으로 좀 뭐 코인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분들이나 뭐 코인을 하신 분들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뭐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시죠. 네. 결국에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직종이나 업계든 상관없이 결국 꾸준하게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네. 코인판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퇴학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퇴학을 당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게 졸업에 계속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이런 힘든 시기에 끝도 없이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이 시장에 눈을 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 조금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만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이게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하면은 저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모르시겠는 거는 뭐 댓글로라도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케이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좀 종종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재밌는 방송 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화 여기서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